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코드에 대한 문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드가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고 왼쪽에 fn이라는 메소드가 두 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통 코드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드의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코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보면 같은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두 개 있다는 뜻은 오버로딩이라는 뜻이고요.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매개 변수의 형태라든지 개수가 달라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쪽은 이제 배열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죠.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두 메소드가 똑같이 A하고 B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살짝 디테일이 다르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인터로 말씀드릴게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같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같은 데이터인지를 보는 거지만, 위쪽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 객체 두 개가 같은지를 보는 거라, 요거는 데이터가 같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은 객체인지를 보는 거예요. 같은 객체인지 같은 데이터인지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서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코드를 보면은 AR1, 2, 3가 있고요. 각각 새로운 정수형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1과 AR2는 똑같이 1, 2, 3을 저장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뉴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같지만 객체 자체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홍길동과 서울에 있는 홍길동은 이름은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객체는 서로 다르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AR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로 만들기도 했지만 데이터도 다르죠. 이 상태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FN을 호출합니다. FN을 호출을 총 3번 하는데, 처음 두 개는 AR2와 3, 1 이렇게 배열 자체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배열 자체를 받을 수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각각 1, 2, 3가 서로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같은지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메소드의 결과는 전부 X예요. 이번에는 AR1의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죠. 이게 0이니까 요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AR3의 첫 번째 요소 마찬가지 요거죠. 그래서 2하고 2가 넘어가는 겁니다. 2하고 2가 요거랑 요거죠. 넘어가는 거니까 요게 호출되는 거죠.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요 두 개가 같은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5가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XX5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XS5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죠. XX5가 세로로 XX5인지 가로로 XX5인지 이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 프린트 메소드를 보면 프린트 ln이 아니라 그냥 프린트죠. 그냥 프린트인 경우에는 줄바꿈을 하면 안 됩니다. 프린트 ln이 들어가야 줄바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의 정답은 가로로 xx5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좀 읽어보면 정교화된 논리 데이터 모델을 시스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중복, 통합, 분할 등을 수행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시스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완벽한 수준의 정교화를 진행하면 일관성과 안정성은 증가하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걸 다시 규칙을 다시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교화를 되돌린다. 뭐 그런 얘기죠. 정확한 표현은
반정규화가 되겠습니다. 반정규화. 자,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에서 반정규화 말고 다른 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역정규화라든지 또는 비정규화라는 표현도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정규화, 비정규화를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반정규화가 맞다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부러 역정규화, 비정규화를 쓸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역정규화, 비정규화를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는다. 보통 혼용돼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원 테이블은 사원 번호, 이름, 거주지, 부서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지시사항과 그에 맞는 SQL 문장이다.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3개의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SQL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 DML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DML은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보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일단 형식, 문법, 기본 문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insert into예요. 여기다 좀 작으니까 이쪽에 적을게요. 자, insert into입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명, 그리고 value가 맞아요.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value가 맞습니다. value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결국에 여기 기억이 중요한 거니까 이 기억, 빈칸 기억에는 insert into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죠. 삭제는 delete from 하고 뒤쪽에 where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죠? where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where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where이 만약에 없다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ere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쓰자고 하면 이제 일단은 WHERE는 써주시고요. 이쪽에 조건식을 적어줘야 되죠. 홍길동을 삭제한다. 홍길동은 누가 봐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름이라고 써있죠. 이 이름 해서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죠. 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작은 따옴표, 여기 작은 따옴표 보이죠? 문자열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명은 그냥 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는 여기 보면은 홍길동 삭제, 기획부 박영진 이렇게 써 있을 때 큰 따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큰 따옴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작은 따옴표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할 때 이건 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어? 이건 왜 큰 따옴표로 되어 있어? 이런 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셔도 돼요. 실제 정답을 쓸 때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름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그냥 사원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맛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여기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지 요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것도 보면 자, 이번엔 변경이죠. 자, 변경은 업데이트 셋이에요. 셋. 그리고 당연히 전체가 다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where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셋만 잘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업데이트 하고요. 요 셋하고 업데이트 사이에 테이블명이 들어가요. 테이블명. 그리고 요 셋 다음이죠. 셋 이전에 테이블명이고 셋 다음에는 속성명 하고요.
그리고 얘의 어떤 값을 바꿀 건지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또 이제 풀로 써보면 업데이트하고 테이블명이 사원이잖아요. 여기 사원 테이블이 써있죠. 사원 이고 set 하고 거주지, 여기 거주지라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작은 따옴표 인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총 3가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SQL은 항상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거저주는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거저주는 문제예요. 자, 아래 수강생 테이블에 카디널리티와 디그리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카디널리티, 디그리 일단은 결과적으로 답은 4예요. 둘 다. 4,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열의 개수랑 행의 개수잖아요. 근데 이게 기수라고도 하고 차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차수, 기수, 뭐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카디널리티, 디그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게 기수였나 저게 기수였나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구분을 하시고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열차 비행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열차 비행기, 열차 비행기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열의 개수가 차수예요. 그리고 행의 개수가 기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죠? 열차 비행기 헷갈리지 않죠? 열차 비행기, 열의 개수가 차수, 행의 개수가 기수해서 열차 비행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카디널리티와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자, 카디널리티하고 디그리를 보면 카디널리티가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카디널리티를 비행기랑 연결을 시키세요. 디그리가 좀 짧으니까 이렇게 열차로 이렇게 하면 조금 유치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 열의 개수, 디그리는 속성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 기수, 카디널리티는 이 행의 개수입니다. 데이터 행의 개수. 요거 빼고요. 그래서 4, 4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용어 문제는 그냥 암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키워드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하고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내가 공부했던 키워드가 어디 나오나 계속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IP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에 취약한 IP를 개선했대요. 그러면 IP의 보안에 대한 요소를 추가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IP가 들어가는 용어 중에 보안에 관련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나오고 그 버전 4에서는 선택적이지만 버전 6부터는 기본 스펙이다. 그리고 무슨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써 있는데 이미 첫 번째 줄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첫 번째 줄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뭐냐면 IP 세큐리티 약자죠. IPse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용어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은 6번째. 아래에서 설명하는 응집도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듈의 기능 수행으로 인한 출력 결과를 다른 모듈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모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함수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입력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리로 나와요. 여기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출력 결과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모듈의 형태인데 이 출력 결과가 그대로 다른 모듈로 그림은 잘 못 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출력 결과를 다른 모듈의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요게 어딨어요? 여기 시퀀셜 응집도입니다. 순차적 응집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게 요 절차적이랑 조금 헷갈리거든요. 요게 순차고 요게 절차예요. 자, 요거 둘 다 예를 들어서 요 모듈 이름이 A, B라고 했을 때 A 모듈이 실행된 다음에 B 모듈이 실행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요 이제 시퀀셜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이 입력 값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퀀셜이고 A 다음에 B가 실행되긴 하는데 이 출력 값이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만 진행된다 라고 하면 그게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조금 많지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내부 구현을 노출시키지 않고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는데 일단 그 다음에 집약된 객체에 접근하고 싶은 경우에 적응하는 디자인 패턴을 찾아 쓰시오. 보통 요즘에는 이제 영어 용어 좀 긴 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기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뭐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모여있는 객체에 접근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되는 게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내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순환해서 진행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터레이터라고 해요. 어쨌든 노출시키지 않고 그 집합된 객체에 접근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언어네요. 자, 굉장히 좀 복잡한 코드입니다.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쭉 한번 보세요. 당연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반복문이 겹쳐 있어요. 이 부분 보면은 여기 반복문이 겹쳐 있죠. 그러면 또 골치 아프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문이 겹쳐 있으면은 일단은 이 반복문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복문이 하나면 우리가 그 디버깅표를 그냥 작성하고 그냥 뭐 분석 없이 디버깅표만 꼼꼼하게 작성해서 결과를 바로 내면 됩니다. 근데 포문이 이중으로 들어있으면 디버깅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바깥쪽 말고요. 안쪽에 있는 포문이 뭐 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얘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어쨌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배열이 있어요. 좀 다른 형태지만 여기 포인터를 써서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다 배열입니다. 문자 배열이에요. 그래서 문자 배열 첫 번째에는 15개의 문자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A, B에는 D, B와 A, D라는 문자열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3개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포문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I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복문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용 변수가 되는 거고요. AC하고 BC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AC, BC를 보면은 이쪽에 있죠? AC하고 BC를 보면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어떤 조건에 맞으면. 자, 그러면 얘는 뭔가를 카운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한 걸 출력하고 있죠. 뭔가 조건에 맞는 걸 개수를 세가지고 그 개수가 각각 몇 개인지를 출력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보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이 뭐냐 보니까 C-E, 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가 2면 개수를 카운트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C가 2라는 거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C가 2인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C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C가 뭔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C가 뭔지 봤더니 요 반복용 변수예요. 여기 반복용 변수. 반복용 변수가 0부터 2 전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보면 이 C라는 거는 0부터 1까지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2 전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도 0부터 1까지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끝내면 0부터 1까지 진행하는 얘는 반복문을 끝내면 2가 돼서 끝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0부터 1까지 하는 건데 왜 반복문이 끝나면 2가 되나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학생일 때 공부를 하잖아요. 학생인 동안은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성인 돼서도 공부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고, 학생에서는 공부가 의무니까 학생일 때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미성년 학생일 때, 고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성년인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공부가 끝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인이 됐단 소리죠. 성인 전에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 반복이 끝났다는 얘기는 성인이 됐단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 반복을 하라는 소리는 반복이 끝나면 2가 됐단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부터 몇까지 반복을 한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한다고 칩시다.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변수가 i라고 하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뿔뿔해서. 그러면 10까지 했다가 11이 되면서 끝나는 거죠. 조건식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질문이 많아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아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결국에 C가 2인지를 물어본다. 이 전까지 반복하는, 숫자 2 전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을 지난 다음에 그 반복률 변수가 2인지를 물어본다 라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포문이 끝까지 순회를 했는지 를 물어보는 겁니다. 포문이 정상적으로 다 돌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돌았으면은 증가를 시켜주세요. A씨라든지 B씨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포문이 끝까지 순회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순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순회가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보니까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중에 포문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턴과 브레이크예요. 근데 리턴은 아예 함수가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니까 리턴은 보통 안 나오니까 브레이크만 생각하면 되죠.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포문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안 가고. 그러면 당연히 C가 2가 안 되고 끝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가가 안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브레이크는 반드시 if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에 맞을 때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을 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제 요 증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브레이크를 만나는지를 또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핵심은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죠. S와 A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S와 A가 다른지, 그리고 여기는 S와 B가 다른지, 여기 A, B가 이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치를 하나 딱 정해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건 눈치껏 딱 여기 보면은 S가 붙어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여기 15라고 되어 있고 여기 15 전까지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요 I가 S의 위치 첨자로 쓰이고 있죠. 요 문자 배열을 순회하겠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러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요건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문자 배열을 한 문자씩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해석하는데 조금 편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요 위치, I 기준의 위치에서 플러스 C를 한 위치와 그냥 C, 요거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크게 해놓고 써볼게요. D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여기선 A니까 A는 D, B잖아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C가 현재 0이죠. 그러면 일단은 요게 A고 요게 S니까 S는 여기, 그리고 A는 여기.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의 문자가 다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지. 그래서 다르면 브레이크로 나간다는 얘기고, 브레이크로 나간다는 얘기는 포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증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한번 좀 보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S가 예를 들어서 여기 I가 증가를 하다 보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요거 D는 똑같죠? 그럼 브레이크를 안 만납니다. 그러면 C가 증가를 하겠죠? C가 증가를 하면 얘도 증가를 하고 얘도 증가를 하니까 위치값이 다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또 같잖아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를 안 만나겠죠. 그러면은 반복이 끝나요. 0하고 1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만나고 증가를 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같은 문자 패턴이 존재하면, 두 개니까요. 두 칸짜리 같은 문자 패턴이 존재하면 1씩 증가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에 속하죠. DB 또는 AD와 같은 패턴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코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DB를 보면은 여기 DB 있죠. 그리고 여기도 DB가 있고 여기도 DB가 있어요. 총 3개가 있죠. 그리고 AD는 맨 처음에 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가 있어요. 그래서 총 2개가 있어서 정답은 3 띄고 2, 요 띄어쓰기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코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어렵거나 그러면은 그 질문 게시판을 좀 더 이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아래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패킷 교환 방식을 쓰세요. 자, 기억, 제어 패킷을 통해 논리적인 전송 경로를 확보한 뒤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패킷의 전송 순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송된다. 체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가상회선 방식이에요. 논리적인 건 물리적인 거의 반대잖아요. 물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논리는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상회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번에는 논리적 경로의 확보가 없어요. 자유롭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자유롭게니까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증, 이거 이제 교통 체증할 때 그 체증입니다.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그런 건데, 어쨌든 자유롭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논리적 경로 확보, 제어 패킷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순서도 막 바뀌고 그냥 일단 보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게 핵심.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답은 여기가 가상회선 방식이고 여기가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요번에는 또 C네요. 코드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함수가 있고 이쪽에 메인 함수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는 실수만 안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변수가 ABS가 있고요. fn 함수를 호출하면서 AB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AB로 받죠. 얼마 전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A랑 이쪽 A랑,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A가 서로 다른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른 거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서로.
얘는 포인터로 얘는 메인 지역에 있는 A고요. 얘는 FN이라는 지역에 있는 A입니다. 서로 다른 A예요. 그래서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같이 하려면 포인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포인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A, B의 데이터를 다시 A, B로 넘겨주는 건데 요 5하고 3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5하고 3이 넘어가는데 이게 원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사가 돼서 넘어갑니다. 이걸 값복사라고 해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A가 5, B가 3이 되는 겁니다. 복사가 돼서 넘어가요. 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은 T, A, A, B, B, 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를 형식으로 굳이 바꾸자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요 순서거든요. 이렇게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T가 이쪽이라고 하면은 여기 A, B 이렇게 같죠. 이걸 수합 공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합 공식, 요 가운데 있는 A, B 있죠. 요거 두 번째 줄. 얘네 둘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공식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5하고 3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합 공식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건 맞는데 뭐가 바뀌냐? 복사된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사된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문에 쓰이는 B는 복사 전의 원본이에요. 그래서 이 B는 3을 의미하는 겁니다. 5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 부분이 지금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값복사예요. 값복사. 어쨌든 그랬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은 시작 지점을 딱 정하고 그 아래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요 S에다가 4를 누적시키고 8을 누적시킵니다. 그래서 총 결과가 12가 돼야겠죠. 이렇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얘도 코드네요. C 코드를 수행한 결과를 쓰시오. 위쪽에 FN이라는 또 함수가 있고 아래쪽에 메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자열이 두 개 있어요. 문자열 관련돼서 아까도 했었지만 문자열 관련돼서 항상 뭐든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열은 끝에 항상 종료 문자가 붙는다 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A랑 큰 따옴표 A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작은 따옴표 A는 말 그대로 A 하나인데요. 요 문자열 A는 끝에 보이지 않는 종료 문자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인 거예요. 얘네들 굳이 쪼개보자면 작은 따옴표 A와 종료 문자 여기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종료 문자가 항상 이렇게 붙어요. 이것까지. 그래서 2개 이상의 문자가 배열되어 있어서 문자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것처럼 왼쪽에 있는 프로그래밍과 드림 이 문자열 끝에도 요게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요게 우리가 이제 그 논리값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얘는 0에 해당하고 펄스에 해당해요. 없는 값이란 뜻이죠.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는 상황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쭉 보면은 여기 뭐 int i랑 뭐 c는 0이라고 써 있는 거 c 뿔뿔 아까 봤죠? 요거 그러면 개수 파악을 하는 거겠네. 알 수 있을 거고요. i는 반복형 변수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s1과 s2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b 라고만 되어 있는 조건식이 있어요. 이거는 b에 있는 데이터 위치를 찾아가겠다는 뜻이잖아요. B라는 게 지금 S2인데 여기 보면은 S2죠. S2라는 거는 S2라는 배열의 이름이에요. 배열의 이름이라는 거는 주소 상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해당 배열의 첫 번째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드림이라는 게 뭐 10번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번지라고 했을 때 S2를 넘겨받은 요 B에도 10번지가 들어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 10번지를 찾아가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10번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D겠죠, D. 이건 D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D라는 거는 결국에 값이 있는 거니까 true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false는 0으로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뿔뿔 B 뿔뿔 A 값과 B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는데 뿔뿔은 1 증가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A하고 B가 매개변수는 매개변수인데 포인터 매개변수란 말이죠.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단순히 수치가 1이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칸으로. 그러니까 S2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S1은요. S1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S2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뿔뿔을 한다? 그러면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 연산은 위치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뿔뿔을 했어요. 그러면 R과 R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는 D였는데 지금은 별 B 하게 되면은 R이 나오겠죠. R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O2예요. O2인데 요 문자 2가 또 나가면 마찬가지 또 true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종료 문자를 만날 때까지 가요. S1은 A에 해당하는, 그리고 S2는 M 다음에 종료 문자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별 B에는 M 다음인 요게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거는 0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죠. 0은 펄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반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위치에 접근해서 뭘 해요? 종료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A 값이 종료 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종료 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PROGR 종료 문자 MMING 종료 문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종료 문자는 임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나겠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진행하는데 요 S1이 어떤 특정 요소가 종료 문자가 아닌 동안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C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S1이 하나씩 돌아가는 거니까 P, R, O, G, R까지는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요 A 자리가 지금 현재 뭐예요? 종료 문자잖아요. 종료 문자 만났네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포문이 끝나겠죠.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5개 있네요. C가 5번 증가를 했을 거예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5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자바 코드네요. 코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자, 좀 볼게요. 메인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이거는 뭐 사실 뭐 자바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요 정도만 좀 보면 되죠. 요 n이라는 배열을 보니까 0부터 9까지 데이터가 그냥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0부터 9까지 10개인데 10 전까지니까 그냥 배열 전체를 순회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오늘 자주 하죠. 그냥 전체를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if 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A에다 누적시키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B에다 누적시켜가지고 각각 B와 A 값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식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걸 먼저 보면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오죠? 대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뭔가를 이게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니까 2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2의 배수라는 거는 조금 쉬운 말로 짝수라고도 하죠.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코드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딱 보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를 판단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 순수한 그 값 자체가 짝수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절반을 한 애가 짝수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요소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짝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위쪽에다 해볼게요. 나누기 2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코드를 그 밑에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0은 당연히 0이 되니까. 자, 요거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나누기 2를 하면 0.5가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0.5가 아니라 0입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도 정수예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 0 나오고요. 얘 0 나오고요. 얘는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1.5니까 0.5는 버리는 거죠. 지금 정수예요. 1이죠. 얘는 2고요. 2고요. 3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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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4네요. 요것도 4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수 중에서 짝수인 거를 체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짝수죠. 사실 0은 이제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선 짝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짝수죠? 이것도 짝수예요. 그리고 원래수가 짝수인 거 이거 짝수죠? 짝수고 짝수고 짝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동그라미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를 보면 3, 다음이 7 두 개네요. 나머지는 다 나눠서 짝수든 아니면 원래 짝수든 해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0부터 9까지 뭐 0은 당연히 이제 제외하고 더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합이 45죠. 45 중에 3하고 7 빼고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35겠죠? 여긴 10이고요. 해서 여기가 10, 여기가 35. 그래서 총 답은 35 짝대기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35요. 죄송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설명하다 실수를 했죠. 항상 본인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함정이 있죠. RIP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경로를 산출하는 기준이 거리값, 이제 라우터 수 하나로 속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아래의 네트워크에서 F노드로 갈 수 있는 경로를 RIP 방식으로 구해라. 그 다음에 출발은 A고 간선은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비용을 산출해야 할 것 같죠? 근데 산출을 하지 않는다고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라우터 개수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에서 출발을 해서 F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도착인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 경로 중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들 꺾이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D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A, B, D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3개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얘는 땡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생각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지워버릴게요. 거치는 경로가 간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무조건 G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G에서 바로 F로 갈 수도 있는데 G, E 거쳐서 F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요거 더 많이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땡이란 얘기예요. 땡이고. 결국에 좀 지워서 볼게요. 결국에 이렇게 바로 거쳐서 가고 간 다음에 또 바로 진행하는 요게 가장 그 RIP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산출된 경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로는 A, B, G, 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비용이 함정이죠. 넘어갈게요. 자, 암호화 용어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DES를 대체한다 해서
답이 나오기는 해야 돼요. DES에서 요 D를 A로 바꾼 게 답이에요. AES. 요게 대체하는 건데, 나머지 그래도 요 키의 길이라든지 몇 라운드인지 요런 개념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좀 헷갈리거든요. 일단 여기서 답은 AES예요. 요 AES를 풀어서 써도 좋고 어떻게 써도 좋아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지 요거를 뭐 영어로 쓰세요 또는 뭐 단축어를 쓰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통용되는 말이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2차원 배열 나와 있죠. 2차원 배열은 원래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 형태로 만들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냥 배열이 보인다, 2차원 배열이 보인다, 그럼 표를 무조건 만드세요. AR 표를 좀 큼직하게 3칸 3칸짜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AR 0번째, AR 첫 번째, 여기가 AR 두 번째가 되겠죠? 여기는 AR 어쩌구의 0번째, 여기가 이제 왼쪽에는 012 요게 들어가는 뜻이에요. 여기다 그냥 비워둘게요. AR 이 표현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AR 이거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굳이 이제 조합을 해보자면 여기는 AR 0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0 1 여기는 0 2 여기는 1 0 그 다음에 여기는 1 1 여기는 1 2 여기는 2 0 2 1 2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위치를 몇 개 안 되니까요.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헷갈릴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 이제 값을 적어야 되죠. 1, 2, 3, 4, 5, 6, 7, 8, 9 요거 그냥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밑쪽에 보는 거죠. 여기 또 배열이 하나 더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색깔을 바꿔서 배열 P라는 게 있어요. P. 얘는 2칸짜리예요. 2칸짜리고 그 다음에 포인터 부분이죠. 포인터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0하고 2칸짜리니까 1이 있겠죠. P0에는 지금 AR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1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AR1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의 1차원 주소입니다. 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R1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주소가 앞에 요게 달라붙는 거 아시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배열명은 무조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출력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3개에 접근해서 더해가지고 지금 값을 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일단은 P0을 먼저 볼게요. P0은 요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죠, 여기. 미리 적어놓으면 이래서 편해요. 요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랑 거기에서 첫 번째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죠. 여기가 일단은 5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요거 형식을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써놓고 제가 지금 빨갛게 네모치를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플러스 2 한 다음에 괄호를 감싸서 별을 붙이고 있죠.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 겉에 부분을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경우죠. 지금 P1이 이거잖아요.
레이저 포인트로 볼게요. 요거 AR2잖아요. AR2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이거죠. 이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러니까 9란 뜻이에요. 5랑 9.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번 보죠. 자, 일단은 P가 뭔지를 봐야 돼요. P. 자,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이거 색깔을 초록,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 P는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배열 P의 주소입니다. 배열 P의 주소고, 배열의 주소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위치. 자, 그러면 별 P라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요소의 위치 안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 별 P는 뭐랑 같다? AR1이랑 같은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AR1에 한 번 더 접근하는 거죠. 자, AR1은 뭐예요? AR1은 이거예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위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 위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4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4에. 접근을 해보면, 다 더해보면은 5, 4, 9, 9, 이거 9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죠. 그려놓지 않으면 100%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려놔서 하나하나 주소 접근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다음은 16번. 자,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 도착 시간, 실행 시간이 존재할 때 평균 대기 시간을 쓰시오. SRT 방식으로 처리하며 결과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RT는 짧은 걸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실행 시간이 짧은 걸. 근데 요게 이제 그게 있죠. 뭔가요? 선점 방식이기 때문에 선점을 한다. 중간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타임 슬라이스를 주지만 타임 슬라이스가 없으면 그냥 1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그어서 하시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을 수직선상으로 나타낸다고 치면은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에 0, 1, 2, 3. 요거를 칸에 맞춰서 해볼게요. 잠시만요. 파란색으로 조금 예쁘게 0,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다가는 프로세스를 하나씩 써주시면 되죠.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3 해가지고 적어놓고, 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죠. 하고 이제 적어보면 돼요. 이제 실행 시간이 10초, 6초, 4초라고 생각을 해보고 도착 시간이 0, 2, 4초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착을 언제 하는지 봐야겠죠. 이때 도착을 하잖아요. 얘는 요때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은 요때 도착을 하죠. 요거 체크해서 계속해서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프로세스 1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걸 V자로 체크를 해볼까요? V 하고 이제 2초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개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그러면 더 짧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2개 했으니까 프로세스 1은 여기서 8초 남아요. 10초에서. 근데 얘 6초니까 얘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얘를 진행합니다. 얘는 하지 않아요. 얘를 진행하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일단 얘는 4초가 남고요. 얘가 이것도 적을까요? 4초가 남고요. 얘는 여전히 8초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애는 애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4초가 남아요. 그러면 일단 위아래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던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올 게 없으니까 다 진행을 하죠. 그리고 다 안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X가 대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요. 얘는 끝났어요. 이렇게 현재 프로세스 2는 끝났고요. 3 같은 경우는 4초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1은 8초가 남았어요.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밑에 거부터 하겠죠. 그럼 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는 그동안 못하겠죠? 그리고 아래쪽 프로세스도 끝나요. 그럼 이제 얘 거 쭉 진행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를 안 하고 나머지는 쭉 할 테니까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대기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수직선상으로 쭉 그려놨으면 이 X 부분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죠?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개입니다. 14개. 14초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4.6초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직선에 뭐 공식이고 뭐고 그냥 수직선 쭉 그어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몇 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게, 검토하는 게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넘어가서 17번도 코드네요. 코드도 한번 볼게요. 자, 뭐 메인 클래스가 있긴 한데 뭐 메인 메소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코드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링 해서 문자열 이제 요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new int 해가지고 26칸짜리 정수형 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배열은 이제 자바에서는 배열이 생성했을 때 별도의 초기값이 없으면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이 돌고 있는데 포문이 지금 10 전까지만 돌고 있죠. 그러면 이건 아니고 이건 26이니까요. 요걸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게 지금 10개짜리 문자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게 지금 보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S.S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의 캐릭터를 하나 갖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하나 갖고 오겠다. 문자열에서 문자를 하나 갖고 오는 거, 정확하게 문자를 하나 갖고 오는 건데, 요 i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ac, s, v, s 이거를 하나씩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c에 집어넣는 거예요. 변수 c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c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s 집어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 문장이. 어쨌든 그런데 그 밑에 요걸 보셔야 돼요. 요것도 요즘에 자주 나오는 파트거든요. 일단은 이거부터 볼게요. c 빼기 a, 요거. 그러니까 그냥 c는 변수인데 a는 문자죠. 이게 문자 빼기 문자 a, 요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 위치, 문자 번호라고 봐도 되고요. 알파벳 번호요. 문자 위치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자, 요 a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a가 뭔지는. 자,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그 다음에 c라는 문자, 얘네들은 다 각각 고유한 그 정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0이라고 해볼게요. 30이 아닙니다만, 그러면 b는 얼마겠어요? 31이겠죠. 그 다음 문자니까. 얘는 32일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 c 빼기 문자 a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32 빼기 3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2가 나오죠. 구분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두 번째, 첫 번째, 0번째 문자라는 요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코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60이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60이어도 요건 6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2 빼기 60 하면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a라는 문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요 c에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문자를 a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알파벳이 몇 글자인지 알고 있죠? 26글자잖아요. 그래서 26글자의 각각의 위치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배열의 위치를 이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 빼기 A는 당연히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의 0번째 값이 0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 그걸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위치에다가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요게 성립을 하지 않겠죠. 성립을 하지 않으면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요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방문한 곳, 요 배열의 26칸 배열에 처음 방문한 곳은 출력한 다음에 1로 바꿔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출력도 안 하고 1로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패스하겠다는 뜻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을 출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에서 중복되지 않은 것만 순서대로 출력하면 이 코드의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 C, S, V 그대로 출력되는데 그 다음에 또 S잖아요. 근데 또 S는 이미 그 자리에 1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패스. 그 다음에 D 그리고 C 앞에 있었잖아요. 패스.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C, D는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패스하겠죠. 요렇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으로 18번이에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결합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죠. 결합도, 응집도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달 대상 모듈에게 값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요소, 여기 답이 나왔어요. 제어 요소를 함께 전달한다. 제어 결합도, 컨트롤 커플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포인터랑 그 다음에 구조체가 나왔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요 형식인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볼게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야 돼요. 일단은 구조체를 보면 구조체에 정수형 변수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자체, 나 자신의 그 형태를 가진 애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터, 그 구조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구조체 형식으로 A와 B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립니다. A 구조체니까 B도 있죠? 똑같이 구조체예요. 이렇게 있는데 요 A에 뭐가 들어있어요? N이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N이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H 같네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P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포인터 P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스트럭트 S, 이건 구조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구조체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A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네모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스트럭트 S라는 게 그냥 int처럼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A 안에 있는 N에다가 10을 집어넣고요.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그 다음에 B 안에 있는 N에다가 2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K에다가는 A의 위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안에 있는 P에다가는 B 위치를 집어넣고 있어요. A 안에 있는 P에다가는 B의 위치 값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애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코드화한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겁니다. 자, K가 가리키고 있는 P, 요거죠? P가 또 가리키고 있는 N, 요거죠? 요 값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려놓으니까 바로 빡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려놓고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또 마지막 코드네요. 자, 여기 코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이만큼인데 뭐 사실상 밑에 있는 건 출력하는 값이니까 여기 보면은 A 랭스라고 돼 있잖아요. A 랭스는 배열 A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개수. 배열 A 요소가 몇 개냐? 그걸 보통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A를 보니까 A는 S를 요 5로 쪼개서 분할해서 집어넣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S가 위쪽에 있는 요거고, 요 문장에서 이 문자열 5, 그러니까 문자 5죠. 문자 5를 기준으로, 문자 패턴 5를 기준으로 장벽을 세워서 이 글자들을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5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5 있죠? 여기서 이렇게 벽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벽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벽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큰 따옴표 안에 이 파티션이 3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 D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요 4가지 문자열이 요 A에 들어갑니다. 그럼 총 몇 개죠? 4개죠. 그러면 A.length는 4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20문제를 다 정리를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